않고가 뭐길래 유통업계 때 아닌 특수에서 최종 수정이 7월 21일 9시 59분 아침이겠죠? 그리고 9시 아침 9시 59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죠. 저녁인가요? 여하튼 7월 20일 6시 15분 해서 기사 입력이 되었고 어제 뉴스가 되겠네요. 어제 뉴스. 자,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특수의 매출 서울 속초행 여행상품 판매 2배 이상 올라 속초 인근 편의점 휴대폰 충전 서비스 각광 숙박업계도 미소 속초 객실 판매수 87% 올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죠.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게임을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또 새로운 분이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 좀 하고 갈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여기서, 네네. 네네. 반갑습니다. 아니군요. 지금, 누적수를 제가 잘못 봤네요. 네네. 계속 할게요.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작은 방이잖아요. 서로 인사하는 이런 서비스. 반갑습니다. 자, 배워봅시다. 아시아 경제 조호윤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셨는지. 언제나 이런 기사들 감사합니다. 레디고. 유통업계가 전 세계 돌풍을 일으킨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특수를 누리고 있다. 유통업계가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포켓몬고로 인해서 어떤 세력이 이익을 얻고 있냐? 유통업계가 누리고 있다. 특수를 누리고 있다. 게임 속 괴물이 강원도 속초시 인근에 출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속초와 연관된 상품 서비스 배출이 급증하고 있다. 오픈마켓에서는 서울 속초행 여행 상품이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판매율을 기록했고 속초 인근 편의점과 숙박업체들도 포켓몬고 특수에 한박 웃음을 지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옥션에서 최근 일주일간 7월 11일부터 17일 판매한 속초 관련 여행 상품 매출은 전주 대비 115% 신장했다. 같은 기간 G마켓에서도 강원 지역 국내 여행 상품 판매는 전주 대비 75%가 오르며 포켓몬고 특수를 했다. 옥션은 포켓몬고 오픈 당일인 지난 13일 오전 6시 광고는 잠깐만요. 오후 6시네. 오후 6시 이후 속초행 버스 티켓이 완판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옥션은 지난 13일 올킬코 내 포켓몬고 성지 속초 당일 셔틀버스 여행 상품과 강원도 속초 한화 리조트 설악 객실 패키지 상품도 올킬콘으로 따로 마련했다.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소리죠. 옥션 관계자는 큰 화제가 된 포켓몬고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반영해 이번 상품들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때 아닌 포켓몬 인기에 장난감도 잘 팔렸다. 같은 기간 옥션에 따르면 포켓몬 장난감은 전주 대비 57% 매출 신장했다. 이 기간 G마켓에서도 포켓몬스터 장난감 매출은 전주 대비 17%가량 올랐다. 속초 지역 편의점도 포켓몬고 효과를 봤다. BGF 리테일에 따르면 최근 7월 11일부터 17일 잘 팔린 주요 상품은 휴대폰 충전 서비스로 전주 대비 388% 급증했다. 그러니까 포켓몬 찾다가 배터리 당기면 이제 편의점에 가서 급속 충전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것 때문에 편의점 매출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후 휴대폰 충전기 등 소형 기전 매출이 전주 대비 82.4%를 신장하면서 2위를 차지했다. 포켓몬고가 모바일 게임인 만큼 휴대폰 배터리 소모가 많아 인근 편의점에서 급하게 충전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이야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랐다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포켓몬고 현상으로 이득을 본 집단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유통업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포켓몬고에 의해서 그것을 개발한 어떤 것이 이제 주가가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튼간에 이 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유통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거고요. 팩트 체크합니다. 일단 팩트 체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역시 동아경제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 동아경제죠. 동아경제 같이 보겠습니다. 포켓몬 뜨자 신기술 수혜. 자, 읽는다. 이게 한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건혁 기자가 7월 21일 7월 21일 3시에 썼다는 소리죠. 이게 3시. 네. 보겠습니다.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최근 증강현실을 이용한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이거 똑같은 소리인데요. 포켓몬 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끄면서 AR 관련 회사들이 투자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아, AR 관련 회사들. 그럼 이들도 아까 유통업계와 마찬가지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올해 들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미래를 이끌어갈 신기술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올 때마다 관련 기업 주가가 오르는 테크 투자 현상이 반복됐다. 아, 관련 기업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 주가와 관련된 현상 또 있겠죠. 그러니까 포켓몬 현상을 단순히 젊은이들층, 그 모바일 게임을 한 층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런 회사들 또는 유통업계들이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한쪽에서는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고 있다. 이거죠.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의 판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술력이나 시장성이 없는 기업까지 덩달아 뛰는 테크 테마주는 거품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품이 엄청나게 끼고 갑자기 훅 올랐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우리가 주식이나 증권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여하튼 간에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자고요.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포켓몬고를 처음 선보인 8일 이후 국내 증시에서 AR 관련 종목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AR 관련, 그러니까 가상, 증강현실에 관한 뭐 이런 거겠죠. AR 관련 정보지역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시한 게임 회사 한빛소프트의 주가는 11일부터 이날까지 124.5% 올랐다. 뭐 이런 건 실제로 잘 다가오진 않아요. 하여튼 그랬다 하고요. AR 기반 게임을 개발 중인 게임 회사 드래곤플라이, 엔게임과 같은 기간 각각 40.4%, 28% 상승했다. 아예 포켓몬 고를 개발한 일본 닌텐도. 아, 포켓몬 고를 누가 개발했는지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일본 닌텐도에서 개발했다. 닌텐도의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도 생겼다. 직접적인 투자자가 생겼다는 소리죠. 일본 도쿄 거래소에서 상징된 닌텐도의 주가는 11일부터 이날까지 그러니까 70% 상승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투자자들이 테크 투자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R 기술을 통해 게임 산업을 포함한 관련 회사들의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호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기술에 목말라 있던 투자자들이 AR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포켓몬고에 열감해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돈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화면이 잘 안 보이겠네요. 오른쪽으로 살짝만 올게요. 이 같은 테크 투자는 열기는 올해 들어 부쩍 강해졌다. 3월에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AI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국으로 AI가 투자의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AI 이슈로 분류된 종목들은 연일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 모터스의 자율주행차 실험으로 자율주행이 이슈가 되자 관련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주목받았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특정 이슈가 되면 그 이슈와 관련된 주가들이 오르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품이 있다. 그래서 조금은 신중한 투자가 있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것은 우리의 관심 분야가 아니니까요. 여하튼 이런 현상이 있다 정도만 우리가 팩트 체크하면 됩니다. 돈 없는 이케아 세대들이, M4 세대들이 무슨 이런 것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다만 네, 누구 부모님 돈 들여서 여기에 투자할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이슈가 이 정도 됐다는 것은 이미 돈을 벌 사람은 충분히 한 다음에 빠졌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내가 투자해야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늦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괜히 또 엄마 아빠 적금 통장 만지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18일에는 일본 정보기술회사 소프트뱅크가 다음 시대의 패러다임은 IoT라며 영국 반도체 회사 ARM을 약 35조 원에 인수하자 IoT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왔다. 뭐 이게 지금 현상이라는 거죠. 여하튼 포켓몬 고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존 산업이 아닌 새로운 분야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시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기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들의 주가까지 뛰어오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국내 증시에서 포켓몬고 테마주로 상승한 종목 가운데 실제 AR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에 극히 드물다면서 신기술 열풍에 휩쓸리지 말고 종목 분석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건혁 기자의 기사문이었고요. 어떠세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런 거. 그냥 특정 세력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쪽에는 거품이 끼고 있구나. 거품이 끼고 있구나 하는 것도
포켓몬고 영상의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슈화 되었을 때 뛰어드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유추 적용했고요.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인 게 세계 자금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기존의 산업 투자 대신에, 그러니까 기존의 공장, 이런 공장식의 산업 제조업 또는 이런 철강 뭐 이런 식의 공장식 산업에 비해서 산업의 이제 투자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조업 판매 이쪽에는 투자 가치가 약간 내려가고, 이런 증강, 컴퓨터, IT 이쪽으로 지금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까지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읽음이 좀 맥락이 좀 안 맞나요? 통찰력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저는 이 신문 기사에서 그것이 읽혀진다라는 거죠. 벌써 11시 11분이 됐네요. 우리가 포켓몬 곰만 다루더라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현대사도 다뤄야 되니까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서 잠깐만 또 이어서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마스터고 뭐 설립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보다는 일단은 잠깐 우리가 또 한 10분만 잠깐 좀 쉬었다가 우리가 또 오늘 좀 길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좀 목도 좀 축이고 성주 시민들, 우리가 계속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으니까, 포켓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포켓몬과 관련해서 뭐 기존 언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도 괜찮아. 뭐 계속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포켓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뉴스는 안 나오고 걔 이런 것만 나와. 음, 10분짜리 10분 정도 해당되는 뉴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나오고요. 지금 CBS 뉴스 하우. 권영철의 우병우는 왜 버틸까? 권영철 와이뉴스 있네요. 와이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애는 왜 녹취록을 공개했을까?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어떤 녹취록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권영철의 와이뉴스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잠깐 안녕하십니까. 쉬면서 들으세요. 오늘 권영철 선임 기자 와이뉴스 주제는 뭡니까? 김성애 새누리당 전 의원과 관련된 녹취록 관련 얘기입니다. 뜨거운 거 가지고 오셨네요. 예,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성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예. 새누리당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유탁선님 왜 미안해요? 미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명백한 항상 곁에 있어줘서 선거법 항상 위반이라는 방송할 게 때마다 법적인 힘이 돼줘서 분석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폭풍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김성애 전 의원은 왜 윤상현 현기환 녹취록을 공개했을까? 김성애 전 의원은 왜 이 녹취록을 공개했을까? 네. 조금 전에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하셨어요? 예, 우선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예. 윤상현 의원의 전화에 대해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과 선관위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주호영 의원도 당에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부족하다면 진짜 수사 의뢰라도 해서 밝혀야 한다.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용태 의원은 윤상현 의원의 별의 거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이런 걸 사찰 정보라고 한다. 비대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든 능력과 권한이 없다면 검찰에 고발해서 법률적 검토를 빨리 받아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별의별 거 다 가지고 있어 형. 요게 지금 문제라는 거군요. 법조계에서도 이게 그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이 발언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중견 법조인은 정당이 공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라면 모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협박하고 다른 지역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법조계의 지금 분위기. 그러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지금 법조계 시각이라면 뭐 중앙선관위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실제 그렇죠. 이런 정도 사안이면 사실 뭐 곧바로 인지해서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고발이나 수사 이래가 없더라도 평소 같으면 중앙선관위나 검찰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아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판단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이고요. 근데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그 아주 뭐 서슬퍼렇게 바로 착수해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 검명되는 사람들이 다 친박 핵심들이잖아요. 그 대통령 이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아마 중앙선관위나 검찰이 눈치만 보고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죠. 네. 김성애 전 의원은 그럼 왜 녹취록을 왜 이 시점에서 공개했을까? 첫 번째는 누구나 예상하는 걸로 자신의 지역구를 가져간 서청원 의원에 대한 보복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예,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화성갑에서 당선이 됐다가 경선에서 뺏겼는데 다시 그 당선된 고희선 전 의원이 또 뭐 작고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보궐선거에서 이제 서청원 의원이 내 명예회복하겠다 좀 비켜달라. 네, 그걸 비켜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명예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20대 되니까 다시 또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뭐 화가 많이 났죠. 본인은 전혀 연고가 없는 화성병으로 밀려서 예. 경선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게요. 이제 예. 화성갑에서 바로 병으로 간 게 아니라 을로 옮겼다가 또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병까지 간 겁니다. 갑을 병으로. 예. 화성병 선거가 다시 만들어지니까 그걸 옮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20대 총선에 출마조차 못한 겁니다. 결국 경선 떨어지면서 엄청난 예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사자인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나선다고 하니까 김 전 의원이 보복 차원에서 녹취록을 공개했지 않겠느냐. 지역구를 네. 빼앗아가는 몸이 먼저죠, 사람이 몸이 당대표가 먼저. 되려고 하니까 건강이 우선입니다. 제대로 건강이. 뿌렸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일 유력하게 들리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네. 분석. 두 번째는 왜인가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김 전 의원이 직접 그 녹취록을 뭐 언론사에 줬겠느냐.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언론사에 흘러 들어갔지 않겠냐. 그런 가능성을 분석을 합니다. 아니 이 죄송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못 들어서 본인이 앞부분을 좀 녹음해서 다시 본인이 갖고 쓸게요. 있었던 거 다시 아니에요? 처음부터 좀 그렇죠. 들을게요. 본인이 앞부분을 못 녹취를 들어서 한 건 죄송합니다. 권영철의 와이뉴스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권영철 선 김성애는 기자 왜 와이뉴스 녹취록 주제는 공개했을까요? 뭡니까? 김성애 새누리당 중요한 뉴스니까. 의원과 관련된 녹취록 관련 얘기입니다. 아 뜨거운 거 가지고 오셨네요. 예,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성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변경하라고 압박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예, 예. 새누리당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 등의 전화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어서 앞으로 폭풍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김성애 전 의원은 왜 윤상현, 현기환 녹취록을 공개했을까? 김성애 전 의원은 왜 이 녹취록을 공개했을까? 네. 조금 전에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하셨어요? 예. 우선 새누리당 쪽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예. 윤상현 오늘은 그래도 의원의 생각보다 전화에 많은 대해서 분들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감사합니다. 당과 선관위의 진상조사를 이른 촉구한다. 아침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의원도 당에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부족하다면 진짜 수사 의뢰라도 해서 밝혀야 한다.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용태 의원은 윤상현 의원의 별의 별거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이런 걸 사찰 정보라고 한다. 비대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든 능력과 권한이 없다면 검찰에 고발해서 법률적 검토를 빨리 받아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별의별 거 다 가지고 있어 형. 요게 지금 문제라는 거군요. 법조계에서도 이게 그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이 발언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중견 법조인은 정당이 공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라면 모르나 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협박하고 다른 지역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또- 법조계의 지금 네. 분위기. 그러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지금 법조계 시각이라면 뭐 중앙선관위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실제 그렇죠. 이런 정도 사안이면 사실 뭐 곧바로 인지해서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고발이나 수사 이래가 없더라도 예, 예. 평소 같으면 중앙선관위나 검찰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아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판단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이고요. 근데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그 아주 뭐 서슬퍼렇게 바로 착수해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명되는 얘기죠. 사람들이 다 친박 핵심들이잖아요. 그 대통령 이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아마 중앙선관위나 검찰이 눈치만 보고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죠. 네. 김성애 전 의원은 그럼 왜 녹취록을 왜 이 시점에서 공개했을까? 첫 번째는 누구나 예상하는 걸로 자신의 지역구를 가져간 서청원 의원에 대한 보복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예,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제 화성갑에서 당선이 됐다가 경선에서 뺏겼는데 다시 그 당선된 고희선 전 의원이 또 뭐 작고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보궐선거에서 이제 서청원 의원이 내 명예회복하겠다 좀 비켜달라. 네, 그걸 네. 비켜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명예회복을 했습니다. 음. 근데 20대 되니까 다시 또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뭐 화가 많이 났죠. 본인은 전혀 연고가 없는 화성병으로 밀려서 예. 경선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게요. 이제 예. 화성갑에서 바로 병으로 간 게 아니라 을로 옮겼다가 또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병까지 간 겁니다. 갑을 병으로. 예, 화성병 선거가 다시 만들어지니까 그걸 옮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20대 총선에 출마조차 못한 겁니다. 결국 경선 예,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사자인 서청원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 나선다고 하니까 김 전 의원이 보복 차원에서 녹취록을 공개했지 않겠느냐. 지역구를 빼앗아간 사람이 당 대표가 되려고 하니까 죄를 뿌렸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일 유력하게 들리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네. 분석. 두 번째는 왜인가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김 전 의원이 직접 그 녹취록을 뭐 언론사에 줬겠느냐.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언론사에 흘러 들어갔지 않겠냐. 그런 가능성을 분석을 합니다. 아니 이건 전화기니까 네. 본인이 녹음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녹취를 한 건 맞죠. 네. 본인이 해야 사실 또 이게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배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녹취록이 있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공개하기 전부터 네. 야 김성애 전 의원이 이런 녹취록 갖고 있대라는 소문이 있었다고요. 그럼요. 김무성 전 대표도 우리 주변에 많이 퍼져 있던 이야기다. 예, 예. 그 당시에 그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한 친박계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예. 공천이 끝나고 나서 김성애로부터 녹취한 걸 직접 들었다. 예. 그 김 전 의원이 몇몇 의원들에게 녹음을 들려준 걸로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그럼 파다했기 때문에 예. 파일을 누군가한테 들려준 것뿐만 아니라 파일을 건네기도 해서 아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가 언론사에 갔을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변 측근들을 모아놓고 녹취록을 틀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이게 뭐 이제 TV조선이나 김성애 의원이 구체적으로 내가 줬다, 우리가 김성애로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하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줬을 거라고? 김 전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해서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정치의 뜻을 접고 오로지 복수하겠다는 일념이라면은 모르겠지만은 예. 그렇지 않다면은 친박계도 다치고 자신도 앞으로 정치 죽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난 정치 안 해. 아예 담 쌓고 살 거야라는 게 아닌 이상 득이 없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김성애 전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얻을 게 없다. 어허. 김 전 의원이 공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 예. 최 교수는 녹취록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예.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언론사를 흘러갔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겠습니다. 봤습니다. 지금 본인은 연락이 안 돼요. 뭐 우리도 어제 완전 잠적입니다. 수없이 시도했지만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이제 네. 추측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왜 공개했을까? 정권 말 레임덕 현상이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레임덕. 혹시 내우 외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 의원 들어봤죠. 그럼요. 청와대 내부에서는 우병우의 우, 청와대 바깥에는 최경환, 현기환의 환을 붙였던 내우 외환이라는 겁니다. 그런 내우 외환이요? 예, 우병우, 최경환, 현기환. 예. 이런 거 누가 만듭니까? 잘 만드네요. 청와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연일 뉴스의 톱 뉴스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권을 비호하던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보수 매체들까지 앞장서서 정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전형적인 네임덕 현상인 거죠. 시사평론가인 유창성 박사는 비박계의 음모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차라리 네임덕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 이유도 또 있습니까? 결과론적인 분석인데 내년 대선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된 폭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기 친박계 쪽에서 주장하는 거죠. 의도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뭡니까? 어쨌든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은 친박계 핵심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
대선 후보, 경선 룰 등에서 친박계 또는 친박이 미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분석에 따르면은 김성애 전 의원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폭로이기보다는 예. 친박에 반대하는 비박 쪽에서 김 전 의원에게 녹취록을 폭로하도록 부추긴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친박계 주장과 맞닿아 있는 거죠. 서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점에서 음습한 공작 정치 냄새가 나는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했죠. 예. 그러면 이 녹취록 폭로가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입니까? 지금 친박계는? 친박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친박계 재선 핵심인 이장호 의원은 나는 어느 세력에 의해서 주도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예. 그런 것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폭로가 되는데 참 궁금하다. 이렇게 비박계를 겨냥하죠. 지금 이게 폭로가 정치 공작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치 공작입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마를 막은 게 정치 공작 아닌가요?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내가 별별 거 다 가지고 있다. 까불면 안 되니까 대통령의 뜻을 얘기해 준 거 아니냐 얘기했죠. 최경원 의원은 감히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하냐. 그것이 VIP 뜻이냐 물으니까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현 의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나하고 약속을 한 것은 대통령한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청와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무수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공작 아니면 뭐가 정치 공작이겠어요? 김성회 전 의원이 연락이 좀 빨리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이 네 가지 이 분석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기대해 보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영철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뉴스를 저희가 접했는데요. 어떠십니까? 지금 또 일각에서는 이제 친이계와 친박계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다툼이 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하지만 그 국민의 관점이 바뀌면서 지금 이대로는 그들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또 합리적인 의심은 드는 거니까요. 합리적인 의심은 드는 거니까 네, 반갑습니다. 4월 16일 304명님 오셨군요. 네. 의심을 드는 거니까 저희가 의심은 든다 이거죠. 증거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다른 전략을 짜고 있구나. 뭐 이런 것만 보면 이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또 청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단순히 이제 어른들의 정치다 이렇게 보면서 어른들의 권력 분쟁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정책들이 변해요. 청년 대표라고 또 뽑아놓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년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또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비단 그냥 툭툭 언론이 그냥 속보다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왜 이것들이 지금 이 시기에 터지고 있는지, 이 시점에 왜 그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희 이어서 아까 포켓몬고 있으니까 지금 청년들이 가장 관심 많이 있고 지금 이게 아니죠. 또 화면 다시 띄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겼죠. 세계의 자금 흐름이 변하고 있다. 여기까지 읽었고요. 지금 유통업계가 뜨고 있다. 자금의 이동 경로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의 그러니까 안정적인 프레임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세계는 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 청년들도 지금 안정적인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에 너무 매몰되어서 지금 자신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생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매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자, MBN 뉴스 매일경제 아까 보수 언론지에서 나왔고요. MBN 뉴스 한번 볼게요. 포켓몬고 열풍 먹일래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그러니까 이 부작용을 저는 전문가의 시각이라면 좀 더 좀 넓은 걸로 볼 줄 알았는데 기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인사사고 중심으로 너무 다뤄서 좀 그래요. 이 정도 선에서만 다뤄서 2016년 역시 기사 입력 시간은 7월 13일자입니다. 지금 오늘 7월 21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또 한번 보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게임 업체 닌텐도가 지난 8일 내놓은 스마트폰용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면서 증강현실의 시장이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포켓몬고의 위치 정보 시스템과 AR 기술을 결합한 게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현실의 특정 장소를 비추면 화면에 포켓몬 캐릭터가 나타나고 게임 이용자들은 실제 도시의 거리와 공원 등을 찾아다니며 포켓몬을 찾게 됩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11일 현지 시각 포켓몬고는 디지털 기술과 현실을 결합한 증강현실이라는 신기술이 얼리 어답터들을 위한 장난감이라는 한계를 뚫고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나아간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아까 읽었던 거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죠. 잭도 리서치 기술 분석가 젠 도스는 포켓몬고의 성공은 AR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일반적인 가상현실 게임의 수반들은 고가의 부가 장비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는 사람들이 최소한 일부는 이미 갖고 있는 기기를 통해 증강현실의 주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편한 걸 선호하는 지금의 어떤 트렌드가 맞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하고 있죠. 뭐 새로운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되는 그런 비용적 부담 없이 기존에 갖고 있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얼마든지 포켓몬고를 할 수 있다. 그런 접근성의 용이성으로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고 있고요. 그는 이는 사람들이 최소한 일부러 했고 지금까지 실용성이 확실치 않은 신기술로 취급된 증강현실이 주류 기술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건 앞으로 전망이고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 업체 시밀러에 따르면 출시 일주일도 안 된 포켓몬고의 1일 사용자는 미국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트위터 사용자 수에 육박하고 있다. 주말 밤 샌프란시스코 등 지역의 시내와 공원 곳곳에서 사람들이 포켓몬고를 하면서 배회하고 술집 등 일부 상점은 포켓몬고 이용자들을 겨냥한 할인 마케팅에 나서는 등 일상에서도 이 게임으로 인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포켓몬고를 위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지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게임에 대한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건강한 사회적 교류에 도움이 되는 부수 효과도 있다. 이거는 뭐 긍정적인 장면이겠네요. 반면 사람들이 포켓몬고를 하면서 걷다가 다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지난 10일 미주리주에서는 포켓몬고 게임 이용자들이 특정 장소로 유인해 금품을 떠는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한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왔다.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의 게임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와 카메라 데이터 등을 게임 회사가 넘기면서 이관에서 수집된 정보가 경찰이나 추후 해당 업체에 매각 시에 제3자에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포켓몬고의 인기 힘입어 모바일 게임 시대를 부진을 면치 못했던 닌텐도가 부활해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통 게임 강자였던 닌텐도는 그동안 주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콘솔 게임에 주력하며 모바일 게임 개발을 거부, 판매,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2012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년간 적자를 기록했고 주가는 거의 50%가량 폭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기업 경영 개혁 조치의 하나로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행동주의를 기업들에게 압박하자 닌텐도는 결국 모바일 회사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닌텐도 자회사 포켓몬 컴퍼니가 증강현실 게임 인그레스로 잘 알려진 니엔틱과 함께 개발한 포켓몬고를 내놓은 뒤 닌텐도가 주가는 8일 8.9%, 뭐 이거는 계속해서 아까 읽었던 거니까 이런 숫자는 우리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해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이 회사의 시가총액 이틀 사이에 7,180억 원이 불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11일 포켓몬고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닌텐도의 사례는 위험 회피적 일본 기업들이 힌트가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노무라 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포켓몬고는 기본적으로 니엔틱이 개발했고 닌텐도는 제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포켓몬고의 선전만으로 닌텐도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뭐 주가 뭐 이런 거 이쪽에 대해서 좀 경제 분야에 대해서 다뤄진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인사사고 부분입니다. 아일란의 죽음이 세상에 흔든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일란의 죽음 시사인에서 다루고 있네요. 시사인은 2016년 7월 21일 9시 35분 9시 35분 보이시나요? 좀 글씨가 작은데 2016년 최근 겁니다. 아일란의 죽음이 세상에 흔든 이유. 이거는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살배기가 헷갈렸다. 말도 걸음도 미숙한 세살배기가 텔레비전 화면을 열심히 어루만진다. 그러나 만화 주인공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답답해진 꼬마는 머리를 화면에 쿵쿵 들이받는다. 아마 TV 속에 들어가고 싶었던 모양이다. 최근에 목격한 장면이다. 이러면서 이제 증강현실, 이 증강현실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측면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현실과 가상의 인식이 헷갈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면요. 자, 우리 정부는 이제 YTN 사이언스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 이 포켓몬고 현상에 따라서 갑자기 정부 게임 마이스트고 설립, 게임 전문가 키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언제적 기사인지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이게 7월 18일자 YTN 사이언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한 1분가량 되고 2분 정도 되겠습니다. 2분 정도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미래 성장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게임 요소를 학교 교육 과정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2019년 게임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년 동안 게임 관련 맞춤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실습과 취업 약정 등 교육과 산업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콘텐츠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교육 과정에도 게임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게임을 이용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교재를 보급하고 내년부터 자유학기제와 방과 후 학교, 동아리 활동 시간에도 게임을 도입해 창의력 개발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게임 문화 진흥에 소매를 걷어붙인 것은 게임을 더는 부정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게임이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폭넓게 즐기는 여가 문화인 동시에 미래 세대가 선호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인식입니다. 게임 산업은 연간 10조 원의 매출과 수출액 30억 달러에 달하는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입니다. 정부는 또 새벽 시간 16살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한 강제 셧다운제를 부모가 허락할 경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모 선택제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고요. 아이고.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복변할 필요 없고요. 네, 화면 바꿀게요. 네, 포켓몬고 열풍 이제 지속적으로 봤을 때 이제 또 다른 뉴스에서는 뉴시스에서는 이렇게 다루겠다. 포켓몬고 열풍, 경찰 속초, 양양 고성 지역 치안 대책 마련하면서 이제 게임 이용자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경찰이 치안 마련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뉴스 1에서 뉴시스가 아니라 뉴스 1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뉴스 1에서 정진욱 기자의 어떤 기사고요. 2016년 7월 15일 12시 기사입니다. 최종 수정은 12시고요. 7월 15일. 뭐 내용은 다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게임 그 와이파이 존이라 아니면 뭐 이와 관련된 청년들이 많이 그 포켓몬을 하는 곳에 가서 경찰 치안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뉴스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사고가 인사나 범죄 사건이 날 수 모르니까 뭐 이런 내용이니까요. 이건 어떤 사회 현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대책이니까 하나 대책으로 보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잠깐 이제 살펴봤고요. 네, 포켓몬이라는 그 단순한 게임만으로만 이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게임을 해서 게임 산업과 그리고 지금 세계 금융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뭔가가 이제 이런 증강현실, IT 관련 분야로 조금씩 흐름이 이동하고 있다. 세계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뉴스가 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가도 역시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한쪽에서는 지금 성주 국민들이 난리가 나서 서울역에 모여있고 또 한쪽에서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속초. 이 양적을 보면서 이제 언론은 어떠한 보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 증강현실에 대한 이 포켓몬고에 대한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신드롬이 과연 잠깐의 신드롬으로 끝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뉴스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신드롬은 아니다. 이게 그리고 단순히 매체에서 부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만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왜 이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가도 조금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네, 지금 제가 또 오늘 또 MBC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이게 그 전부터 이제 계속 뉴스가 나왔었죠. 중국인들 성매매 관련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관광지에서 제주도에서 관광지에서 이제 중국인들 성매매 관련 중국인 상대 성매매 관련 이제 뉴스를 잠깐 접하다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사드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인지 살펴보니까 5월달, 그러니까 올해 5월달부터 이제 갑자기 그 기사가 많아지고 오늘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뭐 다 각기 다른 사건이겠죠. 그런데 왜 지금 그것들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외교론을, 사드에 관련된 외교론을 들고 있으니까 또 혹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생각이 든다. 아직까지 그런 것을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여하튼간에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더 나중에 이제 좀 더 보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현상인지 아니 단순히 팩트로만 그냥 다뤄지는 하나의 그냥 가십으로 다뤄지는 뉴스인지는 좀 더 언론 그 뉴스를 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한 다음에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의 거리가 되면 여러분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의 청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청년과 관련된 키워드로 청년이라고 쳐봤을 때 나오는 뉴스를 한번 접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과 마지막 있고 이제 청년 시사 파트는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한국 현대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이 오셨네요. 네네,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옆에 컴퓨터로 봐요. 옆에 컴퓨터로 보는데 누적수를 보면 이제 오셨다 가셨구나, 또 가신 분도 알고 오신 분도 아니까요. 좀 그래도 보면 조금만 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인사를 해야 되니까요. 인사를 하고 우리가 또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는 게 또 소통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결국 인사를 하면서 서로를 아는 거니까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방송을 하고 있고요. 청년 방송이라는 게 그렇게 큰 프레임은 아니고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고, 그래서 이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시사를 읽어보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읽는, 그러니까 어른들, 기성세력들이 읽는 거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통찰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뉴스를 접하면서 이것들이 왜 지금 부각이 되고 왜 이것들을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이제 기성 언론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과연 이력서 100통 쓰고 200통 쓰고 하는 것이 과연 궁극적인 답인가, 그리고 이 안정적인 직장, 일하는 프레임을 어떻게 깰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인생을 걸고 또는 자신의 시간을 걸고 너무 거기만 매달리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그것을 우리 청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은 없을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른 BJ님들의 통찰력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과 그리고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좀 고르게 가지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보적인 신문과 보수적인 신문이라는 프레임이 이미 우리 사회에 고착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청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과연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그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면 너무 큰 프레임이고,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사를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냐, 아니면 또 너무 똑같이 다루고 있지 않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좀 부각하는 기준으로 한 사건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이제 매일 이제 할 건데요.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할 건데요. 청년이라는 키워드 나왔을 때 어떻게 뉴스가 다뤄지고 있는지, 오늘 그 첫 번째로 중앙일보에 다뤄지는 기사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7월 22일, 오늘인가요? 7월 20일이면? 7월 20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새벽 2시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청년 첫 직장 구하는데 11개월, 간두는 데는 19개월 걸려. 그러니까 평균 1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첫 직장 구하는데 1년.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걸리는데, 첫 직장 구하는데 1년. 여하튼간에 이렇게 뭘 조사를 했으니까 그러겠죠. 그 공신력을 한번 믿어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지, 과연 이 조현숙 기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인 건지, 아니면 이걸 공론화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통계청으로 이렇게. 자, 청년 세대는 갈수록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취직하더라도 첫 직장을 다니는 기간은 2년이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청년 고령층 일자리 조사했는데 취준생이 39%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다. 자, 통계청이 21일 발간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에서 29세 청년층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나서 첫 직장을 잡기까지 평균 11.2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0.2개월이 늘었다.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더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걸로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통계청 조사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이렇게 숫자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과연 타당하게 조사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렇게 이걸 발표한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하여튼 늘어났다. 첫 직장을 구하는데 1년 가까운 취업 도전 끝에 취업에 성공하고도 오래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청년도 많았다. 첫 직장에서 근속기간은 평균 1년 6, 7개월이 거쳤다. 지난해보다 0.3개월 늘긴 했지만 2년도 못 채웠다. 자, 왜 2년을 못 채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층의 이유를 물었더니 절반이 가까운 48.6%가 근로 여건 불만 중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보수, 긴 근무 시간이 문제였다. 다음으로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적인 가족적인 이유가 16.8%, 계절적인 일이 끝나거나 계약 완료가 10.7%. 이 계약 완료라는 건 결국 비정규직을 이야기하겠죠. 비정규직 이유로 10.7% 등이 그만둔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 절반 이상 48점이 거의 50%죠. 50%가 그만둔 이유는 근무 여건이 불만족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근무 여건과 생각하는 근무 여건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르다. 괴리감을 느낀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거겠죠. 조직화된 문화 속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걸로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것만이 그럴까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로 꼽히는 공무원의 인기는 한층 올라갔다. 그 안정적이다 이 말이죠. 이 프레임 안정적이다. 과연 공무원이 안정적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5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39.3%가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1년 만에 0.8%포인트 상승했고 65만 2천 명 취업준비생의 40%가 공시생이다. 시몬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반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공시족 비중이 2006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취업준비 분야로는 일반 기업체 21.5%, 기능기타 16.5%, 전문직 8.7% 등이 뒤를 이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 청년 실업자와 달리 한국의 고학력 공시생이 중심이라며 일자리 질과 상관없이 수만 늘리는 양적인 청년 고용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령층 일자리 사정도 팍팍하기 마찬가지다. 5월 통계청에서 55세 내지 79세 고령층에게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둘 때 나이를 물었더니 평균 49.1세였다. 지난해보다 0.1세 늘긴 했지만 여전히 50세를 넘기지 못했다. 가장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될 때가 50세죠. 아이들 대학 등록금부터 해서요. 직장에서 나온 이유는 청년층과 달리 제일 많은 30.6%가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 폐업이 들었다. 기업하기가 힘들다 이런 소리죠. 뭐 자영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반면 고령층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연령은 묻자 평균 72세로 답했다.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에 성공했던 사람은 절반에 그쳤다. 뭐 이러면서 조현숙 기자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중앙일보 경제 파트에서요 썼던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청년 문제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저 화면이 어둡죠? 제가 라이트를 좀 켤게요. 화면이 어두워서 그러면 좀 더 밝을 것 같아서 좀 밝죠? 이상하게 불을 켜도 조명이 그렇게 밝지 않아서 그런지 어둡게 나오네요 화면이. 청년 분야 이렇게 심각하다. 근데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그 안정화된 프레임 속에 그리고 청년이 왜 일을 그만두는가, 왜 젊은 사람들의 그 직장 내 분위기를 적응을 못하는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권위적인 분위기, 유교적인 문화기, 조직화된 문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우나 대우, 부르는 말 뭐 이런 식의 사고 자체, 사고 체계의 개방성 뭐 이런 것들을 가서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말고 왜 청년들이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좀 더 우리 사회는 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또 청년들의 소통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키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될 때에서 이런 말을 하죠. 세대 교류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대 교류청이라는 말이 단순히 세대 간의 화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 문화에서 세대 간 어떻게 이해시키거나 세대 간 어떻게 이해시키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인가. 모두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두가 교육이라 하면 좀 어렵고 딱딱한데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지금의 조직화된 문화, 군사 문화죠. 군사 문화와 함께. 얼마 전에 이제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교육한다고 해서 해병대 캠프라고 하면 안 돼. 육군 뭐 이렇게 훈련소 같은 이런 데 보낸 것을 영상으로 본 다음에 좀 씁쓸한 것을 씁쓸하게 생각했는데요. 헐렁한 바지, 반쯤 벗겨지는 헐거운 바지를 입고 애들이 가면서 빨간 모자를 쓴 조교 앞에서 헐레벌떡 뛰고 가면서 과연 그것들이 교육이 될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린 아들한테 허밍포스트지에서 아마 나왔던 동영상인데 그게 최근의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허밍포스트지라는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그 교육이 과연 맞는가? 감성과 공감을 먼저 배워야 되는 아이들한테 강한 자에 의한 통제 시스템, 감시 시스템 이걸 먼저 익히게 한다. 이게 과연 지금의 21세기에 지금 그러니까 증강현실 포켓몬고가 막 신드롬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산업 자금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맞는 교육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들의 이러한 사고와 지금 청년들 자라난 청년들의 어떤 지역 문화 간의 조직 문화 간의 그때 괴리 저는 결코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70년대의 사고와 2016년의 사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우리의 본 목적인 아이고 시간은 진짜 빨리 가네요. 벌써 11시 51분이에요. 12시까지 방송하기로 했는데 1시간 더 해야 되겠죠. 우리가 또 목표한 걸 해야 되니까 목표한 걸 하고 해야 또 책임감 있는 방송이 되니까요. 또 이대로 끝내버려. 뭐가 아쉬워요. 또 뭐 하기로 했는데 한국 역사 한다며. 또 막상 내가 읽으면 잘나면서 다 알아 내가. 한국 역사 갖고 파트 이게 브루스 커믹스 내가 읽고 있으면 나 이렇게 읽고 있으면 눈에 풀렸다. 지루해. 하고 딱 나가버리려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뭘 모르잖아. 내가 이승만 한두 번에 내가 이승만은 내가 한국전쟁 기원부터 해갖고 오죽했으면 내가 그 MBC 파일 가져다가 내가 그 유튜브에 있는 거 가져다가 거기다 내가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봐 그 소심한 마음에 저작권에 소심한 마음에 문제 될까봐 코멘트 다 달으면서 이렇게 생겼죠. 하지 준작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이런 역사가 있어. 오죽해서 그랬을까 내가 책에다가. 궁금해? 몰라? 어제 방송 유튜브에서 좀 찾아봐. 좀 공부 좀 해. 공부 좀. 내가 어떻게 할 때마다 반복하냐. 아침부터 구셔서 개학기부터 어떻게 반복해. 지금 내가 한국 생활에서 12번째 시간. 진도가 그렇게 나갔어. 그렇게 당신들이 안 들어온 거야. 당신이. 지금 이제 좀 들어와. 그리고 못 봤으면 그냥 유튜브 봐. 유튜브에 하나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보고 유튜브 내가 화면 바꿔줄게. 유튜브 어떻게 들어가냐. 유튜브 들어가서 뭐라고 검색하냐. 구글에서 쳐도 되는데 구글에다 쳐도 되는데 내가 화면 바꿔줄게요. 너 어디 갔니? 이게 방송 모드예요. 이걸로 바꿔주는 건데 이게 방송 모드래요. 이게. 그러니까 7시에 제가 재방송해요. 재방송하니까요. 그때 봐셔도 되고요. 어제 방송과 오늘 방송은 이제 재방송할 겁니다. 화면을 잠깐 바꿨다가 이게 제일 힘들어요. 말하는 것보다 나는 이렇게 장비 바꾸는 게 제일 힘들어. 유튜브에서 만년필 하나 검색하시면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했던 방송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네, 감사하고요. 네,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괜히 또 이제 왔다고 반갑다고 또 소리 지른 거지. 그걸 또 이제 시청자한테 너무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서로가 마음 아픈 거고. 이렇게 또 친해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의 또 우리가 또 화내면서 친해질 수 있잖아. 원래 싸우면서 큰다고. 그렇게 시청자하고 저랑 싸우면서 크는 방송이에요. 컨셉이. 그냥 잘해야지. 한참 잘할 때잖아요. 한참 잘할 때 우리가 브루스 커믹스 왜 브루스 커믹스로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뭐 역사 이야기 한다니까 너 좌익 아니냐 또 이렇게 해갖고 확 좌약을 똥구멍에다 넣어버리려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우선 국내의 우익이네 좌익이네를 떠나서 외국인의 시각에서 과연 우리 한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한국전쟁의 기운이라는 걸 썼고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사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좋겠다 해서
현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동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좀 그랬죠. 하지 장군 이제 책으로만 보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 이렇게 생겼고 당시 이런 분위기가 있었구나.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왜 당시에 반탁 운동이 있다가 갑자기 좌익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친탁으로 돌아섰는가 이런 과정들도 한번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45년에서 48년 과정 끝나고요. 45년에서 48년 끝나고 48년부터 53년까지 이제 전쟁 부분 브루스 커밍스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죠. 이 전공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책은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제가 코멘트를 할 겁니다. 네. 글자가 안 보이신 분은 화면을 좀 본인의 화면을 좀 크게 키워주세요. 본인의 화면을. 제가 최대한 줄이긴 하는데 한 면씩 한 면씩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나 하고 옮기고 막 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보고 아이고 좀 더 키울까요? 네. 이런 책을 본다 이런 거죠. 보겠습니다. 역시 이 책의 구성 자체가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게 5장입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자신의 책으로 보세요. 그냥 화면으로 보면 눈이 너무 아프니까 자신의 책으로 보시고 책이 없으신 분은 그냥 라디오를 청취하듯이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함께 현대사를 한번 공부해보자. 공부는 꼭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박사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책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유튜브나 이런 데 요새 인터넷이 또 발달돼 있으니까 거기서 또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모르는 말도 찾아보고 이러한 영상이 있구나 이렇게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최근에 하나 발견했잖아요. 뭐예요? KBS 뉴스 보도였죠. 어제 방송에 같이 썼는데 이승만 이제 제1 대통령이 6.25 전쟁 때 일본에 망명 신청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제 KBS 보도에서 했던 것을 어제 방송했는데 그게 며칠째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제 방송에 하여튼 그걸 썼어요. 유튜브에서 썼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어제 제 방송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 사실이 거짓이 아니까 일본 문서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묻힌 뉴스들이잖아요. 그건 사실상 역사에서 묻히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가는데 역사를 아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아마도 5장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이게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5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파트를 잠깐 살펴보면 북한과 중국, 남한에서 유격전까지 있는데 남한에서 유격전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2에서 345까지 짧게 배우자고. 그리고 또 길게 배우면 또 지루하고 또 넘어가고 이제 점심 때 되고 배도 살살 고프고 그러잖아요. 또 집에 갈까 지금 엉덩이로 막 들썩들썩 하시는 분도 계신데 북한 노동부님 반가워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1교시 스피치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2교시 이제 청년 시사 했었고요. 3교시입니다. 3교시 이런 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몇 교시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하고 48년부터 53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첫 부분에 항상 이 책에는 인용이 있어요. 무슨 인용이 있냐? 챕터마다 다른데 놀라지 마세요. 제 손이에요. 땡! 이거 가운데 손가락 안 되죠. 곱게 펴서 그 나라는 이미 경계하고 즉시 무장했으며 성벽 뒤쪽 우리의 양측면 곳곳에서 진을 쳤다. 그래서 우리는 전면과 측면의 후방에서 실수 없이 공격을 당했다. 우리는 수풀이나 돌담이나 나무 뒤에 숨어 즉시 총을 쏘고 날아라는 병사 말고는 아무도 마주칠 수 없었다 하면서 1775년 레시턴 장군의 영국 장교, 그러니까 당시 참전 용사에 대한 어떤 일기나 이런 건가 봐요. 그런 부분을 인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48년과 53년.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했듯이 당시에 소련과 미국, 그러니까 38도선이라는 것을 당시 그거는 지도상의 그런 어떤 대립적으로 왔어요. 그거는 당시대 어떤 작전 전시선 이렇게만 봤었는데 실제 그때 당시만 해도 소련이나 미국이나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영상에서 보면 두 나라 군인들이 막 웃고 있잖아요. 웃고 막 악수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이제
브루스 커밍스가 서술한 대로 보겠습니다. 아, 북한 노동무님. 아, 튕겼네. 튕겼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반가워요. 좀 일찍 오지. 9시에 스피치 강의했었는데. 스피치 강의하고. 네, 좋습니다. 언제든지 젊은 친구, 저 친구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